형은 평생 날 짓눌러 왔잖아. 이제는 끝내야지. 짓눌렀다고? 난 너를 살리려 했던 거야. 여기서마저 싸우면 정말 가족을 잃게 돼요. 숨겨온 손자까지 이제 무슨 낯으로 버티실 겁니까? 제발 아빠 앞에서 다투지 마세요. 난 지키려 했어.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내 남은 인생은 오직 가족을 지키는 데 쓰겠어. 안녕하세요. 채널 편지에 담아입니다. 서늘함과 슬픔과 단단함이 한꺼번에 겹쳐진 표정. 그 소녀는 사실 숨겨져 있던 아들의 친아들이었고, 명호 씨는 오랫동안 몰래 생활비를 보내며 그를 지켜왔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생 진수 씨의 욕심과 회사 자리 문제로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장례식장에서 감정이 폭발합니다. 결국 명호 씨는 모든 재산을 가족 대신 재단에 바치기로 결단하며, 아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마지막에 그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남은 생을 가족과 화해에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묘역의 바람은 차갑게 손등을 건드렸다. 평평하게 깎인 비석들 사이로 낙엽이 사각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검은 코트깃을 세운 한 남자가 사진이 새겨진 묘비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손에 든 흰 국화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꽃잎이 한두 장씩 떨어졌다. 멀리 묘역 출입문이 철컥 소리를 남기며 닫혔다. 오후의 햇빛은 낮게 기울어 비석의 표면을 얇은 은빛으로 덮었고, 남자의 숨결만이 고요 속에서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삼키듯 목을 길게 움직였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그의 등을 조금씩 눌러내리는 듯 했다. 그때 뒤쪽 길에서 아이의 운동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성급하게 다가왔다. 발걸음은 가볍지만 조심스러웠다. 남자가 돌아보기도 전에 작은 그림자가 바로 곁에서 멈췄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모자챙 아래의 눈은 불쑥 커져 있었고, 양손은 주머니 속에서 더듬듯 움직였다. 소년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남자의 손에서 국화가 미끄러져 잔디 위에 살짝 닿았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무슨 말이냐? 낮고 쉰 목소리, 그러나 감정은 묶여 있었다. 소녀는 묘비를 가리켰다. 그 손가락 끝은 갈피를 못 잡고 떠 있었다. 여기 사진이랑 이름이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여기 맞대요. 남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비석을 바라보았다. 번들거리는 표면에 자신과 소년의 모습이 짧게 겹쳐 비쳤다. 이곳을 찾는 발걸음은 드물고 오늘은 유난히 바람만 말을 했다. 아이야, 착각일 거다. 그는 애써 단단하게 말했다. 그러나 시선은 이미 사진 속 미소와 날짜, 그리고 비석 아래 작은 글씨에 걸려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 오면 꼭 인사드리라고 했어요. 잠깐의 정적.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지나갔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손끝이 느리게 떨렸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멀리 있어요. 오늘은 혼자 가라고 했어. 소년의 말은 또렷했지만 끝에서 힘이 빠졌다. 남자는 비석 앞에 떨어진 국화를 다시 주워 세웠다. 꽃줄기에서 물기가 묻어나와 그의 손을 적셨다. 이 순간 묘비에 새겨진 연도가 그의 눈에 깊게 박혔다. 겹쳐보는 숫자들,
마음속 계산, 그리고 무엇인가가 조용히 어긋나는 소리.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문을 동시에 여는 열쇠가 됩니다. 소녀는 한 발 다가서더니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저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매웠다. 남자는 뒤로 반걸음 물러났다. 발 뒤꿈치가 잔디 가장자리를 밟으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 아빠는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바람이 지나가자 비석 위 낙엽 하나가 느릿하게 미끄러져 내려왔다. 소년의 시선이 그것을 따라가다 멈췄다. 아저씨도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한 음절 속에 쌓인 세월이 묵직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저씨도 우리 아빠 아세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남자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대답 대신 국화 한 송이를 더 바싹 밀어 놓았다. 묘역의 고요가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 고요 위에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듯했다. 차 문 닫히는 둔탁한 소리 뒤로 어두운 코트를 걸친 남자가 잘 다린 검은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태도.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은 그가 평생 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휘해 온 사람임을 한눈에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굳은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그늘이 하나의 표정이 되어버린 듯 무덤 앞에서 그는 한마디 말조차 쉽게 뱉지 못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역. 성묘를 마치고 떠나는 가족들이 뒤편 길로 흩어지고 있었지만 명호 씨의 자리는 쉽게 비워지지 않았다. 손에 든 국화를 내려놓고도 그는 똑바로 서서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았다. 옆에서 지나가던 중년 부부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더니 안쓰러운 시선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속삭였다. 저분 혼자 오셨나 봐. 그래도 참 단정하시네. 하지만 표정이 참 차갑다. 두 사람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명호 씨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무덤 앞에서 그는 그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굳은 자세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굵은 파도가 치듯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다. 아들의 사진 앞에서 그는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눈꺼풀 아래로 고인 물기가 차오르려 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더 꼿꼿이 들어 올려 억눌렀다. 잠시 바람이 스쳤다. 잔디 사이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가 귀를 스쳤다. 그 순간 명호 씨의 눈앞에는 생전 아들의 얼굴이 번져왔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차갑고 단단했던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졌던 그 불화의 기억. 눈을 감았다 뜨자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의 미소가 희미하게 사라졌다. 멀리서 영희 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회색 가디건에 손수 짠 듯한 머플러를 두른 그녀는 손에 작은 성경책을 들고 있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자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곧 다가가지 않고 한참을 지켜보았다. 저 사람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시선 끝에서 명호 씨는 조금 더 단단히 서 있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냉철한 기업인, 흔들리지 않는 은퇴한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 속은 오래된 비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 그리고 감춰야 했던 사연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단단한 겉모습 뒤에는 때로는 무너질 듯한 후회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의 고독한 뒷모습 속에 감춰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때 명호 씨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국화 몇 송이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의 두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바람이 그의 흰 머리칼을 흔들었지만 그 시선은 묘비에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묘역 입구 쪽 자갈길에서 빠른 발소리가 다가왔다. 차 문 닫히는 둔탁한 소리 뒤로 어두운 코트를 걸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진수 씨였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그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고 선글라스 위로 올려진 눈썹이 비웃듯 치켜 올라갔다. 생각보다 한가하시네. 이렇게까지 자주 올 줄이야. 그는 발끝으로 잔디 가장자리를 툭 건드리며 묘비를 훑었다. 명호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손끝으로 국화 줄기를 정리하듯 매만지며 아이 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비석으로 눈을 내렸다. 침묵이 길어지자 진수 씨가 코웃음을 쳤다. 형 자리도 이제 끝났어. 회장님 타이틀은 내려놨고 남은 건 이런 데서 시간 보내는 일뿐이지. 말투는 무심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의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왜 그런 말을? 아이의 말은 마지막에서 작게 접혔다. 진수 씨가 힐끗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이 애는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명호 씨의 목이 미세하게 떨렸다. 성묘 중이다. 예의를 지켜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힘줄이 서려 있었다. 예의, 진수 씨가 피식 웃었다. 예의를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형은 늘 본인만 옳았지. 그 결과가 여기잖아. 그는 비석의 사진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제 다 끝났어. 형의 시대, 형의 방식, 형의 이름.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낙엽 한 장이 비석 앞에 내려앉자 명호 씨의 시선이 그 인맥에 박혔다. 아이가 조심스레 묻었다. 아저씨, 왜 그렇게 말해요? 여긴 조용히 해. 진수 씨의 짧은 말이 날카롭게 잘렸다. 아이의 어깨가 움찔하며 내려앉았다. 그 순간 공기가 묵직해졌다. 진수야. 명호 씨가 이름을 불렀다. 내 말은 내 가슴에만 두어라. 죽은 이를 앞에 두고 내가 던지는 말의 무게를 생각해라. 무게를 생각했다면 형이 먼저 생각했어야지. 진수 씨는 한 발 더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형이 놓친 게 뭔지 알아? 사람, 가족, 그리고 인정. 명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입술은 다물려 있었다. 소년이 두 손을 더 꼭 모았다. 아빠, 죄송해요. 아이의 아주 작은 목소리가 잔디에 스며들었다. 봐. 진수 씨가 비웃듯 말했다. 애까지 불러 모아 연극을 하네. 형, 이제 그만 내려와. 감동파리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그 말에 공기가 순간 갈라졌다. 명호 씨가 천천히 서 있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 국화 줄기가 약하게 삐걱거렸다. 여러분, 이쯤에서 느껴지시죠? 누군가의 말투 하나가 오래 묻어둔 상처를 그대로 꺼내 올릴 때 이야기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영희 씨가 멀찍이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한 발짝 다가오다 멈췄다.
눈길로 남편을 붙들듯 매만지며 대신 짧게 기도했다. 형. 진수 씨가 마침내 결론처럼 내뱉었다. 여긴 형의 자리가 아니야. 형이 지키던 것도 다 끝났고. 인정해. 명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싸늘한 바람 속 그의 등은 더 곧아졌다. 침묵이 말하는 시간. 그 정막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만 가늘게 떨렸다. 비석 위로 빛 한 줄기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낙엽이 조용히 옆으로 밀려났다. 누구도 못 본 표정이 잠깐 명호 씨의 얼굴을 스쳤다. 서늘함과 슬픔과 단단함이 한꺼번에 겹쳐진 표정. 그 표정은 말보다 오래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린 죄책감과 후회의 끝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그 단순한 동작이 마치 그의 모든 감정을 숨기려는 의식 같았다. 귀에 박히는 진수 씨의 말에도 그는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다. 그저 무덤 앞에 고개를 살짝 숙이고 꽃줄기를 비석에 바싹 붙여놓았다. 형, 대답 좀 해봐. 아무 말도 없으니까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람 같잖아. 진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지만 그 안에 묘하게 섞인 초조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명호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가에 맺힌 미세한 떨림조차 그가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소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살피다 용기 내어 말했다. 아저씨 아빠 앞에서 싸우면 안 돼요. 아빠가 싫어할 거예요. 작게 울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진수 씨가 잠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명호 씨는 그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묘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사진 속 미소 짓는 아들의 얼굴이 지금 이 자리의 모든 소리보다 크게 다가왔다. 그는 속으로만 대답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변명이라도 해야 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구나. 명호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겉으로는 단정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차갑고 굳건해 보였다. 누구도 그의 속마음을 단번에 읽어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누군가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일까요? 아니면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일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명호 씨가 택한 것은 말이 아니라 꾹 다문 입술과 정성스레 놓인 꽃 한 다발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역시 기형답네.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명호 씨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욱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다. 소녀는 두 손을 모으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아빠, 아저씨들 제발 화내지 마세요. 그 목소리의 묘역의 공기가 잠시 고요해졌다. 바람이 멎은 듯 낙엽조차 가만히 눌려 있었다. 명호 씨는 마침내 허리를 조금 숙이며 묘비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 동작 속에 억눌린 슬픔과 자책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귓가에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맴돌았다. 아버지, 제발 제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그는 조용히 눈을 떴다. 아무 말도 없이 손수건으로 묘비 앞에 떨어진 이물질을 닦아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말보다 무거운 행동, 침묵 속의 고백. 그 순간 영희 씨가 멀찍이 서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묻히듯 사라졌다. 명호 씨의 등은 여전히 곧았지만 그 그림자는 묘비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 속에 누구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깊은 고독이 웅크리고 있었다. 자갈길 위로 검은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법무팀장 박 씨와 비서 김 씨가 급히 내렸다. 김 씨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묘역 쪽을 훑었다. 회장님, 언론에서 오늘 일정 문의가 왔습니다. 사진 노출은 피하셔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씨가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들었다. 형님, 아니 회장님. 상속 구조 정리 안 하면 회사 쪽 이사회가 움직입니다. 진수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이 결단의 때죠. 진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린 미소를 보였다. 들었지? 형 자리 끝났다는 게 빈말이 아니야. 그리고 그의 시선이 비석 사진을 스쳤다. 조카,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형의 고집이 만든 결말이었잖아. 묘역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명호 씨는 말없이 꽃을 한 송이 더 세웠다. 줄기에서 물기가 배어나와 손가락을 적셨지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그만해라. 그 이름 앞에서 너까지 칼을 들이대지 마라. 속으로만 삼키는 말이 가슴을 긁었다. 민호군이 두 걸음 물러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린 말이었지만 단단했다. 진수 씨가 날카롭게 웃었다.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안다. 나한텐 조카였으니까. 그때 묘역 관리인 최 씨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줬다. 여긴 고성을 삼가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박 씨가 먼저 말을 가로막았다. 관리인님, 금방 끝납니다. 짧고 건조한 말투가 공간을 더 차갑게 했다. 영희 씨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모았다. 여기서는 잠시만 조용히 합시다. 아이도 있고 그러나 진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 조용함이 문제였지. 평생 말 안 하고 밀어붙이던 방식. 그날도 그랬어. 형이 조금만 내려놨다면 조카는 말끝이 가시에 걸렸다. 영희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 지금 여기서 해야 하니.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명호 씨의 등 근육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침묵을 지켰다. 휴대폰에서 진동과 함께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띵동. 김 씨가 화면을 스치고는 낮게 속삭였다. 기사 한 건 올라갔습니다. 은퇴 회장, 아들 묘역서, 가족 갈등,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박 씨는 서류 봉투를 다시 흔들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사인하십시오. 승계, 구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뿌리를 정리해야 가지가 삽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상처난 자리 위로 계산과 체면이 덮일 때 말 한마디가 칼이 되고 문서 한 장이 심장을 누릅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해야 할 묘역이 가장 시끄러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민호군이 비석 앞에서 작은 손을 꼭 쥐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시끄럽게 해서 아이의 속삭임이 잔디를 타고 스며들었다. 영희 씨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여기선 내가 제일 옳은 말을 했어. 그러자 진수 씨가 마지막 못을 박듯 말했다. 형, 인정해.
당신의 방식은 틀렸고 결과는 여기 누워 있어. 더는 아버지인 척하지 마. 그 말에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명호 씨에게 꽂혔다. 박 씨는 결제선을 펼쳤고 김 씨는 사진이 찍히지 않게 몸을 가렸다. 관리인 최 씨는 난감한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 명호 씨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비석 위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미안하다. 아직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래 숨길 수만은 없겠지. 그의 침묵이 더 단단해질수록 주변의 목소리는 더 거칠게 달아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국화 몇 송이가 흔들려 그림자를 길게 늘었다. 누구도 그 흔들림을 멈출 수 없었다. 묘역의 싸늘한 바람은 서서히 옅어지고 장면은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이 거꾸로 감기듯 색이 바래졌다. 순간 화면은 수십 년 전 젊은 날의 서울 뒷골목으로 옮겨졌다. 좁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20살간 넘은 청년 명호 씨가 숨을 고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손에는 교과서 대신 무거운 공구함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어깨는 이른 나이치고는 지나치게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골목 안 허름한 새방 문을 열자 작은 등잔불 아래 책상에 앉아 있는 동생 진수 씨가 눈을 빛내며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형, 늦었네. 또 공장에서 야근했어. 괜찮아.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가난한 집안 살림살이의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장남이었던 명호 씨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장의 자리를 대신 짊어졌다. 어린 나이에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막노동을 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동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자신이 더 기뻐했다. 영희 씨를 처음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교회 봉사활동을 나오던 따뜻한 눈빛의 소녀. 늘 조용히 기도하던 그녀는 거칠어진 그의 손을 보며 말했다. 명호 씨, 손이 많이 다쳤네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손으로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으면 됐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엔 청춘의 열망이 억눌려 있었다. 친구들은 대학 강의실에서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새벽 시장 트럭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땀으로 미래를 대신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젊은 날의 희생은 그때는 당연하게 흘러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는 걸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굳은 회장의 얼굴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한 청년의 다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명호 씨는 어린 동생의 학비와 교재를 책임지며 자신은 옷 한 벌도 새로 사 입지 않았다. 새벽마다 다 찢어진 작업복에 손수 바늘질을 하고 그 옷을 다시 입고 공장으로 들어갔다. 손끝에는 늘 굳은 살이 가득했고 그 굳은 살이 그의 청춘을 대신 말했다. 밤늦게 돌아와 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동생 책상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놓였다. 그는 늘 중얼거렸다. 내가 못한 꿈, 너라도 이루어라. 시간이 흘러 진수 씨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집안은 작은 잔치라도 벌어진 듯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러나 명호 씨는 그날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손에는 여전히 거칠고 두꺼운 굳은 살이 남아 있었고 그 손으로 동생의 합격증을 한참 동안 쓸어내렸다. 그 시절의 사진이 흑백처럼 스쳐 지나가고 다시 묘역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러마는 것이 바뀌었지만
명호 씨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젊은 날의 무게와 결심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공장 불빛이 어슴풀의 새벽 안개 속에서 깜박였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명호 씨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계약서, 장부, 계산기. 그 모든 종이들이 그를 향해 무겁게 눌러오는 듯했다. 창밖에선 직원들이 퇴근하며 삼삼오오 흩어졌고 그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저 사람들 월급 내가 책임진다. 그게 나다. 그때 문이 열리며 큰아들이 들어섰다. 손에 들린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아버지, 이 방식으론 더는 못 갑니다. 이렇게 확장하다간 다 무너져요. 명호 씨는 시선을 들지 않고 펜을 움직였다. 무너지는 건 나 하나면 된다. 그러나 이 판을 줄이면 그 사람들 밥그릇이 사라진다. 그 사람들을 진짜 지키려면 원칙을 세워야죠. 아버지처럼 밤마다 담보 돌려막는 게 아니라. 아들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 애정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명호 씨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감히 내가 지나온 길을 아느냐. 그 길을 밟아본 적도 없는 내가.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어졌다. 저도 밟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건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명호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삼켰다. 내가 틀린 걸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 방법 외엔 길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창고로 내려갔다. 캄캄한 불빛 아래 쌓인 물건들을 손수 옮기며 허리를 굽혔다. 이미 지쳐 몸은 무거웠지만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 내가 시작한 건 내가 끝낸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더 두껍게 자리 잡았다. 다음 날 거래처 직원의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말없이 서랍을 열어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영희 씨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그 봉투를 병원에 전달했다. 그런 봉투가 하나, 둘 늘어나 서랍은 어느새 비밀스러운 장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번듯한 회사의 건물 뒤에는 이렇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희생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짊어진 무게 말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때로 독이 되어 돌아왔다. 큰아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집안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식탁에서 아들은 짧게만 말했다. 아버진 늘 혼자 결정하십니다. 그게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가족을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명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숟가락만 들고 국물을 삼켰다. 그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더 서늘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이름 없는 봉투들, 숫자로 가득한 장부, 그리고 아들과의 다툼이 서려 있는 메모지 한 장. 손끝으로 그 메모지를 매만지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언젠간 내가 알겠지. 아니, 몰라도 된다. 내가 살아남으면 그걸로 족하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공장 굴뚝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그 연기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엇갈리는 듯 겹쳤다. 명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다. 아버지, 제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차갑던 회상은 서서히 옅어지고 다시 현재의 묘역으로 장면이 겹쳐졌다. 하늘은 잿빛 구름이 깔려 있었고 바람은 한결 거칠게 불어왔다. 묘비 앞에는 여전히 국화가 놓여 있었고 명호 씨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진수 씨는 서류 봉투를 들고 언성을 높이다 잠시 멈춰 숨을 골랐다. 그때 갑작스러운 신음소리가 고요를 찢었다. 아!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소년 민호군이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다. 민호야, 영희 씨가 가장 먼저 달려가 소년을 부둥켜 안았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소년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다. 열이 너무 높아. 진수 씨도 순간 당황해 다가왔다. 이봐, 얘 갑자기 왜 이래? 그러나 목소리엔 걱정보다 혼란이 묻어 있었다. 명호 씨의 손이 굳어졌다. 그는 곧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119입니다. 묘역에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끝의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다. 영희 씨는 아이를 조심스레 눕히며 기도하듯 속삭였다. 제발, 제발 버텨다오. 소녀는 눈꺼풀을 반쯤 감고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아빠, 미안해요.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모든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곧 진실을 끌어올릴 열쇠가 될 것입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묘역 위로 긴장감이 내려앉았다. 삐용삐용 날카로운 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다가왔다. 관리인이 허둥지둥 철문을 열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환자 의식 흐림, 체온 39.5도, 맥박 약함. 구급대원이 빠르게 상태를 확인했다. 명호 씨는 곧장 소년의 작은 손을 잡았다. 땀이 잔뜩 맺힌 손바닥이 그의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순간 명호 씨의 눈이 흔들렸다. 그 손길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진수 씨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이에 누구 아들이라고 했지. 이런 상황까지 만들고. 그러나 끝내 말을 잊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소년을 들것에 눕히자 영희 씨가 곧장 따라붙었다. 명호 씨는 한순간 멈춰 섰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구급차에 몸을 실었다. 문이 철컥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묘역을 뚫고 달려나갔다. 남겨진 진수 씨는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혼란과 불만,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묘역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하지만 그 정막은 처음과 달랐다. 이번엔 무언가 폭발 직전의 긴장감이 공기 속에 짙게 배어 있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흰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긴 복도 끝 응급실 문이 철컥 닫히자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거기로 쏠렸다. 민호군은 들것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희미한 숨결을 이어가고 있었다. 의사가 빠르게 들어가며 짧게 외쳤다. 고열로 인한 탈수 상태입니다.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명호 씨는 문 앞에 서서 주먹을 움켜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문 안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생각은 더 깊은 곳을 헤매고 있었다. 이 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손끝의 느낌, 목소리, 심지어 숨결까지도. 잠시 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나와 보호자를 찾았다. 아이의 보호자분 계신가요? 영희 씨가 반사적으로 다가갔다. 네, 저희가 같이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의 붙인 성함이 혹시 민성님 맞습니까? 그 순간 명호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묘비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이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귀에선 맥박 소리만 크게 울렸다. 네, 맞아요.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이는 고인의 친자 맞습니다. 출생 기록에도 확인됩니다.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진수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 발 물러섰다. 뭐라고? 그럼 이 아이가? 목소리 끝이 갈라졌다. 영희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삼켰다. 여보, 이제 알겠죠?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남기고 간 우리의 손자예요. 명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가로 눈물이 맺히려는 걸 억누르며 고개를 돌렸다. 오래전부터 서랍 속에 숨겨둔 송금 영수증, 이름 없는 봉투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딴 주소. 모두가 하나로 맞춰졌다. 그래, 내가 남긴 흔적이 이 아이였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이는 주인공 곁에 있었습니다. 몰래 흘려보낸 생활비, 감춰온 마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난 건 지금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이었죠. 진수 씨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몰래 키워온 거야? 회장 자리까지 염두에 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허공에 부딪혀 흩어졌다. 영희 씨가 단호히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명호 씨는 아무 말도 없이 뒤에서 도와왔을 뿐이에요. 진수 씨는 여전히 믿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명호 씨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무겁고 깊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내 손자다. 복도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한마디가 무너뜨린 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침묵이었다. 병실 창가에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침대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벗은 민호군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미약하게 미소를 띠며 눈을 깜빡였다. 옆자리에 앉은 영희 씨는 손자를 꼭 잡은 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니, 민호야? 내 할머니 괜찮아요. 어린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다. 명호 씨는 침대 곁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정한 양복 차림 그대로, 그러나 굳은 얼굴은 차마 감춰지지 않는 격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호군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맞죠? 그 말에 명호 씨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 가만히 굳어졌다. 그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내 손자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영희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이 아이야말로 당신 아들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야.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비밀,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그녀의 말에 병실 공기는 잠시 고요해졌다. 여러분,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상처가 때로는 새로운 희망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 고통과 비밀은 여전히 무겁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도 함께 스며들고 있습니다. 민호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명호 씨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다. 진수 씨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복잡한 표정이 얼굴에 얽혀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형 정말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었나? 이제 뭐가 달라지겠어? 말끝은 낮아졌지만 그 안엔 여전히 못 내려놓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영희 씨가 고개를 저었다. 달라져야지.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이 아이 앞에서는. 그녀는 손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명호 씨는 묵묵히 아내와 손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다시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제는 그 온기가 그에게 버팀목이 되는 듯 했다. 병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자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잠시나마 화해의 기운이 퍼졌다. 그러나 누구도 알았다. 이 평온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병실의 따뜻한 햇살은 어느새 기울고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번져갔다. 잠시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던 공기 속에서 진수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낮게 중얼거렸다. 좋아, 형. 인정하지. 저 애가 조카 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는 고개를 돌리며 차가운 눈빛을 드러냈다. 그럼 회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형, 이제 모든 게 더 복잡해졌어. 영희 씨의 얼굴이 굳었다. 진수 씨,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해요. 아이가 방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아이는 정식으로 혈육이야. 지분, 재산, 다 권리가 생긴다고. 병실 공기는 한순간 싸늘해졌다. 민호군은 대화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무언가 문제의 중심이 된 걸 느낀 듯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호 씨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수 씨를 바라봤다. 진수야, 제발 그만해라. 그러나 진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 나는 평생 형 그늘 밑에서 살다가 이제 기회가 왔어. 근데 느닷없이 나타난 애 하나 때문에 내 자리가 또 흔들린다고. 그건 못 참지. 영희 씨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당신 아직도 그 생각뿐이야? 형제라는 이름이 그렇게 가볍니? 가볍다고. 아니, 무겁지. 무거우니까 내내 짓눌렸지. 형이 길 열어줬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난 형의 방식에 갇혀 살았다. 그의 목소리는 격해져 병실 벽에 메아리 쳤다. 명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끝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균열을 만들어냈다. 민호군은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막 화해의 문을 열 듯했지만 욕심과 오해는 다시 그 문을 거칠게 닫아버립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갈등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손자의 손을 감싸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리 욕심이라도 아이 앞에서 이럴 순 없어요. 제발. 그러나 진수 씨는 고개를 돌리며 이를 악물었다. 형, 이번엔 내 말을 듣든가 아니면 끝까지 싸우든가. 선택은 형이 해.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 노을은 붉게 번졌고 그 색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진 듯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명호 씨와 진수 씨의 다툼은 아들의 장례식장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장례식장 안은 검은 양복과 하얀 국화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묵직한 향이 공기 속에 번지며 애도의 분위기 대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영정사진 앞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국화꽃들이 쌓여 있었고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 즈음 명호 씨와 진수 씨가 마주 섰다. 형, 이제 결단 내려야 해. 이 자리에서 더는 미룰 수 없어. 진수 씨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눈빛은 날카롭고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명호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죽은 이를 위한 날이다. 더는 말하지 마라. 그러자 진수 씨가 웃음을 터뜨리듯 비웃었다. 죽은 이를 위한 날, 웃기지 마. 형은 늘 죽은 자를 핑계로 산 사람을 짓눌렀어. 아들한테도 그랬잖아. 그 말에 명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리며 마침내 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알기나 하느냐. 너와 내 조카, 그리고 가족들 살리겠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런데도 아직도 원망만 하느냐. 순간 장례식장 안 공기가 갈라졌다. 조문객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영희 씨가 급히 다가와 두 사람 사이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은 폭발한 상태였다. 형이 바쳤다고? 아니, 그건 독재였어. 형의 방식대로만 해야 했고, 다 형의 이름으로만 돌아갔지. 형 때문에 난 늘 그림자였다. 진수 씨의 외침은 울부짖음 같았다. 목소리 끝이 갈라지며 장례식장의 정적을 찢었다. 명호 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림자였다면 그건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다. 나는 너를 위해 학교 보내고 밥상 차려줬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느냐? 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두 팔을 벌려 막아섰다. 그만들 해요. 죽은 아들 앞에서 무슨 꼴입니까?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불붙은 듯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한평생 쌓아온 억눌린 감정은 결국 이렇게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 속에 묻어둔 말들이 장례식장 같은 가장 고요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큰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 이것이 바로 상처의 절정입니다. 진수 씨가 마침내 테이블 위 국화꽃을 쓸어내렸다. 꽃잎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명호 씨의 눈빛이 흔들리다 굳건히 서며 마지막처럼 낮게 외쳤다. 이제 그만. 더는 내 아들 앞에서 욕되게 하지 마라. 장례식장은 숨죽인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였다. 장례식장의 정막은 한동안 이어졌다. 흩어진 국화꽃잎 위로 조문객들의 신발 소리가 조심스럽게 스쳤고 모두가 두 형제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명호 씨는 무너질 듯 휘청였지만 곧 허리를 곧게 세웠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영정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아들의 웃음이 지금의 분노와
울음이 뒤섞인 공기를 뚫고 선명하게 빛나 보였다. 명호 씨는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결심을 말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로 인해 또다시 싸움을 만드는 일 이제 그만두겠다. 대신 내 남은 재산은 재단을 세우는 데 쓰겠다.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 순간 장례식장 안이 술렁였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서로 교차했고 영희 씨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마침내 그 결심을 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진수 씨는 얼굴이 굳어졌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자리는... 난 또 아무것도 없이 그의 말이 점점 힘을 잃었다. 명호 씨는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수야, 내 자리를 내가 빼앗은 게 아니다. 내가 원해서 뛰어든 길이었고, 내가 지켜주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욕심을 놓아야 한다. 내 아들이 남긴 손자를 위해서라도. 민호군은 눈물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진짜예요. 저를 위해서. 명호 씨는 무겁지만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래, 민호야. 내 남은 인생은 너를 지키는 데 쓰겠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지키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무겁게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돈과 이름을 지키려는 싸움 대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그 선택.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진수 씨는 여전히 갈등하는 눈빛으로 형을 바라봤다. 그러나 명호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오늘 내 아들 앞에서 맹세한다. 이제는 다투지 않겠다. 내 아들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으니. 장례식장 위로 다시 국화향이 흩날렸다. 울음과 박수가 섞인 듯한 낮은 탄식이 이어졌다. 명호 씨의 결심은 장례식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린 죄책감과 후회의 끝에서 나온 진심이었다. 장례식장 한쪽 영정사진 앞에서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미세하게 떨렸다. 명호 씨의 결심 선언 이후 모두가 웅성거렸지만 한 사람의 눈빛이 유난히 흔들렸다. 그것은 바로 진수 씨였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형, 사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편지에 꽂혔다. 진수 씨는 손끝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들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께. 그 순간 명호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편지를 바라봤다. 진수 씨가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늘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아버지가 저를 향해 보인 단단함이 사실은 두려움과 책임이었던 것도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방식에 갇히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아들에게만큼은 따뜻한 아버지가 아닌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다. 명호 씨는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번져 보였다. 손등으로 눈을 훔치려 했지만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형, 사실 난 이 편지를 조카가 나한테 맡겼을 때 차마 형에게 전하지 못했어. 형이 무너질까 봐. 하지만 지금은 이제야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진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영희 씨는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물은 흐르면서도 평안함을 품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드러난 진실은 무엇입니까? 돈도 자리도 아닌 단 하나, 아버지의 인정. 그것이 아들이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도 결국 사랑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군이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영정 앞에 맴돌았다. 명호 씨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그래, 내 아빠는 날 원망하면서도 끝내 날 사랑했구나. 바보 같은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다. 편지는 다시 영정 앞에 놓였다. 촛불이 크게 흔들리며 마치 고인이 대답하듯 빛을 뿜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는 눈물과 안도의 숨결로 가득 채워졌다. 장례식장의 마지막 조문객이 발걸음을 옮긴 뒤 넓은 홀에는 명호 씨와 영희 씨, 그리고 민호군만이 남아 있었다. 국화향은 여전히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다. 영정사진 앞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명호 씨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등 위에 올려진 따뜻한 체온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민호야,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남은 생은 너를 지키는 데 쓰겠다. 목소리는 굵게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호군은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도 열심히 살게요. 아빠가 하늘에서 기뻐하시도록. 그 순수한 대답에 명호 씨의 눈물이 흐르며 떨어졌다. 영희 씨는 남편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덧댔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아요. 남은 세월은 이 아이와 함께 웃으며 살아갑시다. 아들이 원했던 건 결국 이런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며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멀찍이서 조용히 형과 조카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씁쓸함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조금의 풀림이 스쳐갔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지만 마지막 순간 짧게 속삭였다. 형, 이번엔 인정할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노을빛이 안으로 들어왔다. 따스한 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다. 긴 갈등과 오해, 고통 속에서도 결국 남은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그리고 다시 이어질 희망이었다. 명호 씨는 영정 앞에서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들아,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다. 내가 원한 건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는 걸.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고 끝까지 타올랐다. 그 불꽃처럼 남은 사람들의 삶도 흔들리더라도 꺼지지 않으리라는 듯 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사이의 갈등과 화해, 그 무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